그런데 신라에서 이렇게 큰 고문을 만들고 금관을 만들고 그리고 금관을 입히는 사람들이 이제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당시에 고구려와 또 이제 대립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계속 권력을 투영해가지고 신라를 좌지우지하니까 신라 쪽에서 고구려와 점차 대립을 하고 백제랑 손을 잡게 됩니다. 당시 백제와 고구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제동맹,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신라 왕도 점차 권력이 단순히 고분을 크게 만들고 황금을 내가 입지 않아도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돼요. 그게 뭐냐? 불교 수용입니다. 불교. 당시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 세계관 안에서 왕을 또 보좌할 수 있는 힘이 나왔거든요. 왕즉불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왕이 즉 뭐다? 부처다. 이게 왕즉불 사상.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 왕즉불 사상이 유행을 한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소국들이 싸우고 결합하고 통일하고 통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황제에게 부처다. 황제가 곧 부처다 하면서 불교를 수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도 받아들이면서 왕즉불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를 수용해서 왕의 권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왕의 권위를 올리려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아니. 왜 이런 걸 하냐 이거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사회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왕권도 강화할 수 있고 신권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외부의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너무 큰 변화가 생긴다. 반발이 있었는데 법부왕이 결국에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차돈이 그때 어떤 쇼 같은 걸 벌여서 자기 목을 잘라라 해서 목을 잘라내가 우윳빛이 탁 튀어나오면서 이차돈이 결국에 순교를 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통일신라 후기에 만든 거예요. 이 기둥 형태의 요 조각은. 이게 보면은 목이 딱 날아가서 우윳빛의 피가 딱 섞고 있고 밑에는 목이 툭 떨어져 있는 형태에 딱 만들어져 있죠. 정말 이거 조각 잘 해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차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수용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멋있어. 이런 게 나중에 가면은 성당 만들 때도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기 때 카톨릭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조선 때 목 잘리고 막 그게 막 다 성지 만들어 놓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이제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마찬가지예요. 이차돈 같은 사람도 당시에는 순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 그리고 이 고려 시대 때 이 불교가 유지되는 시대 때는 이차돈을 굉장히 높게 봤어요. 한반도에 어쨌든 불교를 도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자기 몸을 희생한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흥왕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신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사회로 갑니다. 왜? 단순한 불교가 아니라 여기 바탕으로 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과 제도를 받아들이거든요. 왕을 돋보이면서 이 시스템, 왕을 중심으로 귀족과 신하들이 딱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곱은 크게 만들어서 멋있고 화려한 걸 보여주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게 바로 불교라는 어떤 시스템, 종교 안에 밑에 바탕으로 되는 시스템이었다. 제도적 시스템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불교 수용, 더 나가서 고구려 백제 불교 수용도 국사책에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교 수용한 국가 이후부터는 진짜 고대 국가로 완성형으로 간다고 파악을 하고 불교 수용을 하지 못한 국가들은 도태된 국가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야가 있죠. 가야는 불교에 대한 설화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후대 때 이렇게 붙여진 것 같고 가야가 불교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걸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야 쪽 지역에 예를 들어 6세기나 5세기쯤에 만들어진 사찰의 어떤 흔적들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통일신라 시기나 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장에 의하면 뭐 그러는데 그래서 불교 수용이 고대 국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교만 수용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걸 보여줘야죠. 누구에게? 백성들과 귀족들과 더 나가서 타국에 있는 여러 타국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위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찰이에요. 사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경주의 황룡사지. 경주 중심에서 동쪽으로 가면 황룡사지라고 있습니다. 황룡사지.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평지같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 같은 것들, 예전에 기단 같은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딱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다가 건물을 올리면 어떤 형태였을까요? 과거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였어요. 거의 같은 각도에 나온 지도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형태의 건물을 올렸어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형태에서 건물을 올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한 여러 건물 형태가 구성되어 있었다. 과거에. 그리고 이 사찰 크기는 굉장히 큰 사찰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큰 사찰들 규모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사찰이 진짜 컸거든요. 여기 앞에 중앙에 있는 이 건물 있죠. 중앙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이 경복궁의 정전하는 근정전에 한 4배, 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고대시대 건물들은 이렇게 컸어요. 우리나라만 비단 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엄청 건물이 큽니다. 왜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나 명나라 시대 때 건물보다 당나라 시대 때 통일신라가 더 커요. 건물 크기는 더 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건물로 사찰을 지으면서 뭘 보여주냐?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찰을 보면서 불교의 위대함도 보지만 이 건물을 짓게 한 누구? 바로 왕에 대한 왕의 위대함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진흥왕. 진흥왕이 탑을 제외한 사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9층 목탑이 만들어지면서 황룡사라는 사찰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찰을 만들었거든요. 진흥왕 때부터 선덕여왕까지 이 사찰이 계속 증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건 뭘 뜻할까? 바로 신라의 왕, 즉 성골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의 상징적인 건물로 보시면 돼요. 성골이 뭡니까? 성골이 바로 부처의 어떤 뼈를 갖고 있는 집단, 이렇게 해서 성골이라 지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진흥왕 때부터 우리가 바로 부처의 자손, 부처의 어떤 재현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거든요. 진흥왕이 왜 이렇게 믿기 시작했냐면 진흥왕이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고구려가 결국 한강 유역을 뺏기고 도망갔어요. 북쪽으로 이제 밀려나갔죠. 밀려나가자 신라가 백제를 공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합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고 성왕이라고 백제왕이 신라와 싸우다가 전사를 해서 죽어요. 그때부터 진흥왕이 본격적으로 뭘 하냐? 내가 부처의 왕국을 만들겠다. 전륜성왕. 전륜성왕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처가 나오기 전에 천하를 딱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는데 불교에 나오는 신화적인 왕이에요. 그 왕이 내가 되겠다 해서 진흥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왕이 죽고 나서 황룡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백제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한반도 남부에서 짱은 신라가 된 이상 신라에서 상징적인 사찰을 만들어서 백제를 넘는 나라로서 우리가 올라가겠다 해서 황룡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룡사가 백제 성왕이 죽고 나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지고 선덕여왕 때는 아예 9층 목탑까지 만들어로 인해서 한반도 내에서 제일 큰 사찰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성골 집단들, 소위 진흥왕부터 진평왕, 선덕여왕까지의 요 집단들이 우리의 성골을 위한 사찰, 이게 거대 사찰로서 왕을 위한 사찰로서 황룡사의 어떤 역사의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덕여왕 이후에는 뭐 잠깐 또 여왕이 생겼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진골들의 시대로 열리죠. 그렇죠. 진골. 김춘추가 진골로서 왕이 됐다 해가지고 성골이 아닌 진골로 왕이 된 김춘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는 이 당시 어느 정도 전성기였냐? 한강 유역을 뺏고 고구려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요 고구려 위까지 올라간 땅은 나중에 고구려가 다시 장악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신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진 거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중국과의 교류예요. 예전에는 바다를 백제가 맡고 있거나 고구려가 맡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서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니까 어떡하죠? 백제 사신을 따라서 신라 사신이 이동합니다. 고구려 사신을 따라서 신라 사신이 이동해요. 이건 뭐예요? 중국이 볼 때는 저기 똘만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구려 똘만인가? 아니면 백제 똘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조금 밀릴 수밖에 없죠. 고구려가 포기해주고 신라가 포기해주는 상황에서 황제를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되냐? 직접 중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부터 신라가 정말 빈번하게 중국과 교류를 해요. 중국 황제에게 사신도 보내고 중국과 교류를 하고 빈번하게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고급 문화들을 직접 받아냅니다. 옛날에는 고구려를 건너서 백제를 건너서 이렇게 알맹이 중에 중요한 거는 다 빼먹은 나머지만 받아오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직접 받아오니까 어떡하죠? 이제 고급 문화를 바로 받아오는 거예요. 신라도 자신있게 자연스럽게 국가의 문화 수준, 레벨 전부 다 상승하는 거죠. 어디처럼? 고구려 백제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신라에도 자부심도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너희들 못지않는 거대한 나라가 됐다. 이게 자부하는 거죠. 이렇게 자부를 하는 과정에 이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황룡사진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백제 성왕이 죽고 한강 유역을 뺏고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신라는 한반도 안에서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종족 변수 같은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신라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신라를 딱 종속시키니까 자연스럽게 고구려이게 되죠. 근데 백제가 또 강성할 때는 성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라군과 함께 고구려를 밀어내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신라는 주인공이 아니라 고구려 또는 백제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서 따라가면서 뭔가를 하는 국가였는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신라가 한반도 내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중국에서도 기존의 고구려 백제가 아닌 신라와 뭔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옮겨지면서 더 심해져요. 왜? 당나라는 수나라 멸망 이후 당나라가 생겨났는데 그때 북방에 있는 돌궐들이 문제였어요. 돌궐들. 역대로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송나라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뭐가 걱정입니까? 북방민족들이에요. 북방민족들은 말을 타고 막 어느 순간에 쳐들어오면은 말을 탄 남자들은 다 그냥 군인이에요. 군인. 10만 명, 20만 명이 기마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기마병 하나가 보병 3명, 4명을 이겼거든요. 그러면 5만 명, 10만 명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으려면 당나라에서 50만, 60만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돌궐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강성했는데 강성함을 위해서 당시에 수나라도 꼼짝을 못할 당나라도 한동안은 꼼짝 못할 정도로 돌궐이 강했어요. 근데 돌궐이 고구려와 교류를 하고 이렇게 세지기 시작하니까 당나라도 그러면 고구려를 약화시키면서 돌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구려를 약화시켜야 되고 고구려를 약화시키려고 해보니까 백제랑도 한번 해볼려 했는데 백제에서는 도와주는 척 당나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지원을 안 한다. 신라는 근데 직접적인 교류와 지원을 했거든요. 고구려 공격할 때 뭐 군사를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당나라에서 아니다. 신라가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신라와 동맹이 강화됩니다. 신라도 그 눈치를 보고 직접 김춘추나
왕실에서 높은 인물들이 가서 황제와 동맹을 맺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 백제 멸망시키는데 우리도 지원을 하고 하면은 평양 이남 땅은 우리 신라 걸로 해주십시오. 그럼 황제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또 맺어져요. 맺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내에서는 백제 고구려가 완벽한 이런 동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서로 이 관계를 통해서 신라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뒤로는 일본이 있는데 당시 일본도 고대 국가에서 약간 성장을 한 상황이었어요. 약간 성장을 해서 백제 말만 예전처럼 백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라를 따라서 가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시 신라 사신을 따라서 당나라로 뭐 사신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당시 일본 사신들. 그러니까 백제가 아니어도 신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백제와의 연관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백제랑 친했고 또 고구려도 일본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걸 통해서 후방에서 신라를 괴롭혀야 달라 이런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지원도 받으면서 실제로는 병력 같은 건 안 움직이면서 신라 괴롭히는 척하면서 신라 지원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어느 편을 안 들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신라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은 어쨌든 백제 편을 들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완전히 미국 편 들기에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다고 중국 편 들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만약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 미국 편이 될 건 분명하고 뭐 이런 묘한 관계가 당시 일본이었다 보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신라에서는 결국에 당나라와 교류를 강화시키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한반도 내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고 백제 고구려 일본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면서 신라를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북쪽에서는 돌고리 또 고구려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당나라를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춘추가 단순히 그냥 자기 딸과 사위가 백제에게 죽어서 그 원수를 갚으러 당나라를 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세계에는 이렇게 복잡한 세력 구도의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했어요. 당나라 고구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돌궐 뭐 여러 나라들 옆에 토본 남조도 다 보이시죠? 이런 나라도 언제 당나라와 싸울 수 있는 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강대해 보여도 주변에 또 적들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맹이라도 진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편을 찾으러 다닌 거죠. 당나라도. 근데 신라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다 적이니까. 신라와 당연히 그래서 손이 맞은 겁니다. 단순히 김춘추 이게 아니에요. 당시 이 세력 구조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기를 한 민족으로서 동일한 민족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보다 더 서로 관계가 없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요즘에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 나이일수록 안 한다 하더라고요. 20대 뭐 10대들은 아예 북한을 별개 나라로 보고 통일도 관심 없대요. 저도 사실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은 없는데 저 때도 그래도 저만은 해도 통일은 좋은 거지 이런 무의식적인 교육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통일을 반대하진 않는데 그러면 통일을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아예 하나로 통합된 적도 없잖아요. 서로 각기 다 지역에서 분할돼서 국가가 성립해서 고대 국가로 올라와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만들어진 건데 이 세 개 나라가 서로 자기를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민족으로서 동일한 피를 갖고 흐르는 종족으로서 보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나라, 남조, 포공, 돌골도 이런 식으로 관계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 전부 하나라고 하죠. 지들은 전부 하나라 해가지고 뭐 역사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현재 중국 걔네들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만주족, 몽골 일부, 그 다음에 여기 티베트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역사로서 해석하니까 과거에도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만들고 있는 역사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반발도 생기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거고 한국도 그렇고 당시에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민족과 생각을 하지 않은 거, 종족도 다르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도에서 동맹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종무열왕릉이 이제 신라 고분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태종무열왕릉 가보시면은 은근 볼만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경주에서 서쪽으로 조금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가려면은 자가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분이 정말 깔끔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구경하고 즐기기 진짜 좋게 돼 있습니다. 대릉원은 정말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강력 추천하는 장소예요. 조용하면서도 고분을 보면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요 태종무열왕릉이 여기 소나무 같이 나무로 쭉 있고 이 가운데 하나의 UFO처럼 내려온 거 있죠.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여기가 태종무열왕릉이에요. 요 릉이 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4개 고분 있죠. 이 4개 고분은 태종무열왕의 직계 그 선조들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때는 가묘로 해서 가짜로 만든 고분이라고도 했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태종무열왕의 선조 무덤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앞에는 태종무열왕의 아들과 후손의 묘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선조부터 쭉 이렇게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산으로 내려오면서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무덤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였어요. 재밌죠? 선조는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높은 선조는 밑으로 점차 대를 내리면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태종무열왕과 그리고 태종무열왕 아들과 그 후손의 무덤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 이게 서악동 고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주 가면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 곳이에요. 서악동 고분이 있는데 이 태종무열왕이 단순히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당나라와 중국과의 교류의 흔적도 여기 있어요. 이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비구라고 해가지고 거북이 형태의 비석을 꽂는 지지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제 비석을 딱 꽂습니다. 비석을 딱 꽂아요. 근데 지금 비석은 사라졌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분명히 비석이 있었을 텐데 이 수많은 역사 과정에서 이 비석이 깨지거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용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이수라고 해가지고 이 비석 위를 딱 장식하는 돌이거든요. 이거 당나라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근데 요 가운데에 글이 원래 써 있는데 이 글에 태종무열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신라 고분 중에서 확정적으로 주인공이 정확하게 돼 있는 고분 중 하나가 바로 태종무열왕릉. 대부분의 고분들은 정확한 주인공은 모릅니다. 추정을 해서 기록과 여러 가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을 하지 확고하게 이 사람의 무덤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무덤은 태종무열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때 이렇게 거북이에다 비석을 올리는 문화가 발전하거든요. 이걸 직수입한 거예요. 그대로 직수입을 해서 당나라식으로 만든 거죠. 단순한 그게 아니라 비석이 아니라 여기에 왕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왕의 조상은 누구고 이거 기록을 한 거를 거북이 위에다 딱 장식을 했다. 이겁니다. 또 이 귀부 문화가 꽤 오래 지속되죠. 꽤 오래 지속돼요. 조선시대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다. 태종무열왕릉의 이 기부다. 국보입니다. 국보 여러분. 최초예요. 이 한반도 최초의 거북이 비석 그 받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종무열왕의 후손의 무덤도 앞에 배치되어 있겠죠. 그 앞에 배치되어 있는 김인문이라고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 무덤 바로 옆에도 기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석이 살아있어요. 비석은 사라졌는데 일부 깨진 뭐 부적이 발견돼가지고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제 전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김인문 관련된 그 비석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비석 문화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거북이를 만들어서 비석을 올렸다. 태종무열왕릉의 이 기부는 국보고 김인문 태종무열왕 둘째 아들의 기부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크기도 좀 크고 작고가 있고
다음에 이 묘사도 세종문룡왕이 더 강한 묘사로 좀 돼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둘 다 아주 대단한 물건이에요. 왜냐면 거북이가 살아있듯이 이 묘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돌이 정말 단단해요. 이 화가음인가? 단단해서 같은 이 공력을 들여서는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가시면은, 또 뭐 유럽의 박물관 가시면 막 그리스 막 이런 것도 막 보이시죠? 막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가지고 야, 쟤네들 저런 거 만들, 우리는 왜 못 만들었지? 이 돌이 다릅니다. 돌이 달라요. 걔네는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은 조금만 깎아도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리석이 나왔으면은 겁나게 대단한 거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는 이게 없었어요. 화가음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엄청 단단해요. 대신에 이거는 단단해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그리스나 이거 대부분 깨지고 부서졌죠. 르브르 박물관이든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리스 물건들 팔다리 있는 거 대부분 팔다리 근대에 붙인 거예요. 근대든 아니면 중세시대 때 붙인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원래 다 막 조립해서 붙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면 좋겠어요. 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대리석이 있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뭘 만들었을 게 지금도 남아있을 텐데 참 아쉽죠. 근데 이 대리석이 지금도 없어가지고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 만들 때 대리석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여기서 이런 비석 문화가 도입이 됐다. 그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의 어떤 증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월지와 동궁이에요. 당나라와 전쟁? 맞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부터 당나라와의 전쟁이 또 시작돼요. 희한하죠? 두 국가가 동맹관계였는데 적이 사라지니까 원수관계처럼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수처럼 대립을 하면서 둘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 문무왕이, 그 태종무여왕 김춘추의 아들이 문무왕이잖아요. 김범민이잖아요. 이름은 김범민인데 문무왕이라는 이름을 받죠. 근데 월지와 동궁이라 해가지고, 동궁이 뭡니까? 왕자가 머무는 곳이죠. 월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공 호수를 만들고, 동궁이라서 왕자가 있다가 국가 되게 큰 행사도 개최하는 그런 궁궐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여기 인공호수가 딱 보이고 옆에 궁궐이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당시 궁궐 형태가 사찰이랑 거의 똑같다는 사실. 디자인이. 여러분, 사찰할 때 그 백제 사찰 뭐 할 때 듣는 게 뭐예요? 1탑 1가람 들어보셨죠? 탑이 하나 있고 중심 건물이 하나 있고, 이거 1탑 1가람이라 해요. 여긴 이 마당 쪽에 탑이 없지 뭐 가람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탑이 중앙에 딱 있는 순간 1탑 1가람 형태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랬어요. 당시에는 사찰 건물 형태가 궁궐 건물 형태도 되는 거예요. 왕족불 사상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익이 건축 디자인에도 다 도입이 됐어요. 부처를 모시는 공간마저 그 형태로 궁궐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왕자나 왕이 딱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 대신에 왕이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1탑 1가람 형식의 왕궁이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 때 이걸 만든 거예요. 전쟁 때, 당나라와 전쟁 때. 왜?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요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자긍심,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홍보 효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만든 게 아니라 사천왕사지라 해서 사찰도 만들어요. 왜? 당나라와 전쟁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랑 싸우는 거예요. 세계 1등 나라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말로만 떠드는 건 쉽지 실제 싸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강대국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요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사찰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하기 위한 어떤 그 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불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천왕사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천왕사지를 발굴하다가 출토된 거예요. 이렇게. 자, 사천왕사지 이렇게 생겼어요. 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가 좀 뭔지 모르겠죠.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개의 탑이 있고 뒤에 가람이 하나 있죠. 이게 금당이 하나 있죠. 금당이 하나 있고 두 개 탑이 있죠. 자,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여기에 금당이 있고 옆에 탑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쌍탑 구조의 사찰이라 해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요 사찰은 결국에 통일신라 때 만들어져요.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당나라와 전쟁이 끝나고 얼마 뒤에 완성이 됩니다. 사찰을 몇 년 동안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여기 보면 쌍탑이 있었어요. 여기서 탑이 예전처럼 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쌍탑을 해놓고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이 있는 쌍탑 구조였죠. 쌍탑. 그래서 국사 시간에도 아마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쌍탑 구조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쌍탑 구조의 사찰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천왕사. 지금은 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땅만 있다 해가지고 사천왕사지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사천왕사라고 불렀다는 거. 이렇게. 이 7년 전쟁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북쪽에서는 북쪽대로 싸워야 되고 요 남쪽에서는 또 백제 땅을 두고 또 싸우는 거예요. 쌍방향, 양방향으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양방향에서.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한쪽과 싸우는 것도 국력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전쟁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특히 중국처럼 인구나 실력,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양쪽에서 싸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7년간 전쟁을 해서 결국 이겨냅니다. 결국 이겨내요. 그래서 어떻게 신라인들이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죠. 뭐냐? 우리가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당나라까지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나라를 꺾는 과정에서 신라인들이 고구려, 백제계 사람들도 적극 이용합니다. 이게 뭐냐? 한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이 이 시기부터 드디어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외부의 큰 적과 싸우게 되면서 과거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는 거는 이제 뒷일로 잊어버리고 신라 안에서 신라의 그 통치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고구려계, 백제계 사람들이 유민들이 신라와 함께 당나라와 싸워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라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점차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생각이 엄청나게 한민족으로서 통합된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왜? 신라가 무너지고 나서 후삼국도 어떻게 하죠? 엣 고구려 땅에는 후고구려가 생기고 엣 백제 땅에는 후백제가 생기죠.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뭐 경주에서는 신라를 부활한다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건 곧 무슨 말을 하냐? 완전히 내가 경주에서 아니면 신라 쪽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신라계다 또는 백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완전 사라지는 시기는 고려도 훨씬 지난 뒤의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보면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이랑 싸우면서부터 완전히 한민족이 된 걸로 보통 학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몽골과 싸우면서 나라가 한번 뒤엎어지고 몽골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온갖 난리를 칠 때 드디어 이 한반도 내 민족으로서 하나의 구성이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여튼 이 시기가 중요한 거는 외부의 적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소위 한민족 의식의 기초 초기 형태의 어떤 사상과 생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민족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일통사만이라고 불렀어요. 일통사만. 그러니까 세계의 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 해가지고 일통 하나로 합쳐졌다 이거예요. 일통사만. 요즘에는 사만일통이라 부르죠. 사만이 하나가 됐다. 사만일통. 그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무왕입니다. 여기가 문무왕 릉이에요, 여러분. 경주 저 동해로 나가면은 바닷가에 묘상하게 생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에요. 기운이 굉장히 강한 섬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무당들이나 막 무녀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춤추고 새벽에 막 기도발 그 에너지 얻는다고 난리 나는 데가 여기에요. 요즘에 다 치우고 있다는데 그런 곳입니다.
저도 새벽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 많아요. 여기서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뭐지?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굿도 구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엄청 강하대요 여기가. 굿 여러분 굿 믿으세요? 재밌잖아요. 보면 재밌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제가 굿을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점도 안 쳐요. 근데 굿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희한하게 굿에서 믿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남이장군, 최영, 문무왕, 김춘추, 김유신 뭐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믿지? 그 관련된 논문도 많이 읽어봤어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을까? 그 기가 있단 말이지. 그 기를 느낀다. 그 사람들은 귀신의 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발전된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빠지니까. 근데 이렇게 문무왕의 무덤을 바닷가에 만든 거예요. 왜? 문무왕이 이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내가 죽거든 바다에 묻혀라. 날 태워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뿌리라 이거야. 왜? 바다에서 용이 돼 가지고 바다에서 오는 적을 내가 막겠다. 즉 일본을 견제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왕 전에는 전부 막 무덤을 이따하게 만들고 뭐 앞에 장식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무덤 안에 막 황금 유물로 넣고 막 그래서 생전에 불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근데 문무왕은 사만일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입니다. 신라 왕 세계에서 가장 위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신라 역대 왕 중에 제일 공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만일통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사만일통을 만든 왕이 자기는 무덤이 필요 없다는 거야. 큰 무덤이 필요 없다는 거야. 바다에 뿌리라는 거야. 화장을 한다. 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문무왕릉을 가서는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왕으로 죽었을 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고 이 무덤을 보십시오. 못할 겁니다, 대부분. 내가 왕으로 죽는데,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문무왕은 이렇게 했어요. 진짜 문무왕의 그 유언 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위대했던 사람들 무덤도 보면은 나중엔 다 이 동물들이 사는 토굴이 되고 구멍이 파져 있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어봤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높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인 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무덤을 만드니까 후대 사람들도 어떻게 보겠어요? 문무왕은? 그 신라인들은 문무왕을 높게 칠 수밖에 없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공을 높이 세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모두 그냥 신라에 그냥 맡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만파식적의 전설이 만들어져요.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어느 날 아버지 그 무덤과 이걸 찾으러 왔나 봐요. 왔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뭐야? 용이 나타나가지고 대나무를 딱 주는 거야. 이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은 무서운 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근데 이걸 깨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유명한 만파식적 전설 아시죠? 한국 유사에 나오는 유명해가지고 막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나옵니까? 뭐라고? 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무왕은 용이 됐고 김유신은 천신이 되었다. 왜? 이 두 사람이 사만일통 곧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하나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신이 됐다 이게요. 신. 그리고 이 신이 된 사람들이 피리를 전달해 줄 테니까 이 피리를 통해서 이 신라의 위대함을 계속 전승하고 이어가라. 이런 내용의 꿈인 거죠. 그렇죠. 이야기의 전설인 거죠. 근데 이 전설이 단순히 삼국유사와 이야기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덕대왕 신종. 이 지금 통일신라에 남아있는 청동으로 만든 종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작은 거 이런 거 정말 몇 개 안 남아있어요. 다 없어져가지고. 왜냐면은 뭐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종을 막 녹여가지고 막 무기도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종들이 많이 순환을 받았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성덕대왕, 성덕여왕이 아닙니다. 성덕왕이라고 그 통일신라 시기에 왕이 있어요. 신라의 가장 통일신라 시기 전성기 시절의 왕이에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성종 비슷해. 성종.
성종이 조선시대 때 전성기잖아요. 세종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시대 때 나라를 막 높이고 막 발전시키고 제도화 만들고 굉장히 그냥 골치 아팠던 시절이에요. 보면 백성들이 막 난도 일으키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치고 했던 시절이 오히려 세종시대예요. 여러분, 그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 배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세종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종시대예요. 세종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일을 벌리고 제도 만든다고 골치 아프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오히려 좋은 이미지는 누가 갖고 있냐? 성종이 갖고 있냐, 성종. 성종이 몰래 야간에 민간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막 백성들과 이야기 나누고 놀았다는 등 이런 이 설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만큼 백성들도 성종을 높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때도 성덕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전성기입니다. 오래 왕도 했고 또 당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당나라 문화도 엄청 받아와요. 그리고 당나라가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라는 문무를 안다. 자기네 다음 가는 나라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문화나 수준이 높았어요, 신라가. 근데 그 성덕대왕 신종이 이제 성덕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위에다가 자기네 태종무열왕 문무왕계의 어떤 상징적인 뭘 만들어서 조각을 해요. 붙였는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용류가 뭐냐면 종 위에 있는 소리를 잘 울리게 만든 형태의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장식이에요. 요걸 통해서 소리가 울리게 더 멋있게 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소리가 울리게 하는 통이 있는 건데 이 위에 통의 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피리, 대나무 피리잖아요. 이게 기둥이, 그렇죠? 대나무 단단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용이 뭐예요? 그렇죠,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여러분, 소리가 띵 하고 종이 울리는 순간 이게 피리음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리가 울리는 거예요. 피리가 울리면 누가 나타나고 있죠? 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용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뛰어오는 형태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사실적인 디자인. 이 보통 이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인식이 좀 되십니까? 이 보통 디자인이 아니에요. 만파식적에 그거를 그대로 종 위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인들의 이 사만일통에 대한 자부심과 문무왕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종에도 상징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장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식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까지도 이 장식이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조선 중기 때부터 중국 영향을 받아서 용류의 형태가 또 바뀌게 됩니다. 중국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여하튼 계속 이어져요. 이게 뭐냐? 문무왕이 이룩한 업적, 사만일통이라는 업적이 꽤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 문무왕을 꽤 높게 보는 문화가 유지되었다. 요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을 위해서 아들이 사찰을 만들어요. 이 가문사지입니다. 물론 문무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신문왕 때 완전히 이제 사찰이 완성이 돼서 아버지를 위해 이제 사찰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문무대왕릉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약간 거리가 있죠. 택시 타거나 아니면 자가용 가면 금방이죠. 가문사지가 있는데 탑이 쌍탑입니다. 통일신라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쌍탑, 그쵸? 기억하시죠? 이렇게 쌍탑이 있고 중앙에는 사찰 본 건물이 딱 있어요. 여기 사람 보이시죠? 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사람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탑이 큽니다. 웅장하고. 이게 목탑 형태의 탑을 좀 축소로 돌로 만든 형태로 돼가지고 목탑보단 작지만 석탑 세계에서는 꽤 높은 석탑이에요. 3층 석탑의 시원이기도 합니다. 이리부터 이제 3층 석탑이 자연스럽게 신라의 전역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3층 석탑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원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탑을 그래서 한번 쭉 가서 보시면 정말 기분이 좋다. 야, 시원하다. 정말 문무왕을 위한 사찰로서의 탑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 가서
불만 가진 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만족을 하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경주 본 거기보다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타시든지 버스를 탈 수는 있는데 버스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저도 가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렌트카를 좀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튼 그렇게로 돼 있고 요 안에 탑 안에는 당시에는 사리를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왜? 탑은 부처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기도 했거든요. 탑은 부처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요 안에다가 사리를 넣음으로 해서 부처의 사리를 넣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부처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사리구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건 사리함이고 옆에는 사리구라 해가지고 사리를 집어넣는 요 안에 사리를 넣었어요. 이 중앙에 보물탑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다 사리를 넣고 요거를 그대로 이 통 안에 넣어서 요거를 탑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화려하죠? 화려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서 통일신라 건물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왼편 형태를 보면서 통일신라 때 건축 형태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오른쪽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연히 통일신라 때 이런 식의 장식을 사찰을 했구나. 이 사천왕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때 회화는 없지만 통일신라 회화가 거의 없어요. 일부 있긴 한데 이 불교 경전 이런 거 그림 나오는 거 일부가 있긴 한데 거의 없잖아요. 그림을 예전에 그렸으면 이런 형식의 그림이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회화 양식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비단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나 로마의 회화들도 물론 지금 회화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석상이나 조각을 바탕으로 회화를 상상해서 이해하고 추정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회화가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냐? 직접 당나라 인도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외교 관계를 넘어서 내 개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유교 관련된 어떤 그 제도를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불교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도 중국도 불교는 원조가 아니잖아요. 불교 원조는 인도니까 인도로 또 유학을 가요. 누가? 신라인들도 당나라 사람도 유학을 갔지만 신라인들도 유학을 갔어요. 그 과정에서 인도 수투파 같은 이런 물건들도 이런 유적지도 발견하게 이런 유적지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수투파가 뭐냐면 부처의 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탑이 아소카 왕 시절에 과거에 이렇게 보관했던 탑을 개봉해 가지고 사리를 꺼내서 여러 군데 또 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 인도의 전설적인 아소카 왕 시절, 기원전 3세기 정도 되는데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탑이 바로 이거예요. 인도 수투파. 물론 아소카 왕 때 만들어지고도 그 뒤에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부처님 사리도 모시고 이 형태의 디자인 형태를 나름 인도에서는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탑의 기원이죠. 이게 탑의 최초 기원입니다. 3층 탑도 아니고 쭉 기원으로 가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부처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무덤이 자 보십시오. 통일신라 때 왕릉 기존의 고분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옆에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난간도 만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꾸몄어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흙으로 덮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난간도 만들고 안에 틀도 이렇게 까가지고 무덤을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이 형태의 전반적인 그 구조와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율곡의 그 굴곡의 이런 형태가 어때요? 스투파 형태랑 비슷하죠? 스투파 형태랑 비슷해요. 스투파도 보세요.
이렇게 쭉 난간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돔 형태로 이거 건물이 딱 돼 있는데 여기도 돔 형태로 이거 난간이 이렇게 이거 뭘 뜻하는 걸까? 맞습니다. 네. 왕족불 사상입니다, 여러분. 왕족불이면 어떻게 하죠? 부처의 무덤을 신라 왕에게도 도입을 해서 디자인을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기존의 신라 무덤을 바탕으로 하되 인도에서 받아온 부처의 무덤이라는 디자인 형태를 더해서 통일신라 왕릉을 만든 거죠. 통일신라 무덤은 이런 식의 기본 양식을 구축을 합니다. 전성기 시절에. 전성기 끝나면 막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생략이 되기 시작하는데 전성기 시절에는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을 또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12지 지상이라고 그 12지 그 동물들을 또 새겨가지고 또 이렇게 전시해 놓습니다. 박아놔가지고 무덤에 쫙 돌로 박아가지고 쫙 둘러싸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투파 형식을 받아오면서 아시아 형태와 플러스 신라 형식을 겹쳐서 만든 왕족불 형태의 무덤을 만든 거죠. 여기 묻힌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라왕은 석가모니 무덤의 디자인 형태로 나는 묻혀 있는 거예요. 왕족불이죠. 왕 이꼴 부처다. 좀 더 어떻게? 좀 더 세계관이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이런 디자인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냐? 자,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여러분, 이거 국사 시간에 배웠죠. 이 고등학교 때 무조건 배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왕호 천축국전이 의미가 있거든. 8세기에 통일신라의 한 승려가 당나라 유학으로 끝나지 않고 인도를 돌고 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돌면서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근대 시절에 프랑스 그게 발견돼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초의 왕호천축 국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사를 해서 알아본 결과 해초의 여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안에서 출발해요. 당시 장안이 뭡니까? 당나라 수도잖아요. 장안에서 출발해서 도낭이라고 알죠? 석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쫙 돌고 파키스탄 같은 데를 돌고 쫙 돈 다음에 이제 인도로 딱 들어와가지고 인도에서 한 바퀴 돌면 여기가 전부 뭐예요? 피날 날사 부시나 여기 전부 부처님 성지예요. 부처님 성지. 부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 여기 지역이거든요. 뭐 구시나 파나날사 사성 갈라급자 여기 써 있는데 보이시죠? 내 팔 아래에 있는 지역. 여기가 부처님 성지입니다. 부처님이 생전에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다 돌았어요, 여러분. 해초는 요 글을 통해서 다 추다는 분과 해초라는 분은 부처님의 성지까지 다 돌고 배를 타고 광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이만큼 신라인이 직접 불교의 기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당나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신라로 왔으니 한반도로 넘어온 불교를 그대로 반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라에서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와서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다. 요즘이야 할 수 있죠. 요즘은 뭐 사찰 관련된 여행 그걸 하면은 스님이랑 같이 딱 해가지고 한 달 여행, 보름 여행 이런 거 있어요. 가면은 쫙 거기서 먹을 거 다 해줍니다. 차 타고 가고 호텔도 해가지고 한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식 먹으면서 가면은 부처님 성지 가면은 스님이 설명해 주는 거 딱 들으면서 여기가 그이구나 딱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요즘에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근데 이 시대는 이건 보통이 아니라 풍토병도 있지. 더위 추위 이겨야 되지. 또 뭐 이동하는 것도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야 되지. 중간에 또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또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여행인데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여행.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성지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지순례. 나의 부처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기기를 따라서 쭉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도 여행으로 남아있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보면은 뭐 기독교인도 그렇고 이슬람인도 그렇고 성지순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신라인 이후에 뭐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라에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죠? 팍스 당나라, 팍스 아메리카처럼 당신은 팍스 당나라라 해서 이 당나라가 보증하는 이 세계 안에서는 당나라의 제1동맹국 사람은 마치 당나라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동일한 대우는 아닌데 나름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만큼 해초의 여행은 이는 곧 당나라와 신라의 남다른 어떤 관계를 증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는 다시 동맹관계가 되거든요. 왜? 신라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계속 싸우자, 너희들 또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했거든. 전쟁에서 이긴 건 이긴 거고 그 뒤에는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전념합니다. 큰 나라를 한 번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싸워서 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 워낙 덩치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식해 주세요. 큰 나라를 한 번 이길 수는 있어요. 운 좋게. 아니면 실력으로. 아니면 계속 이기긴 힘듭니다. 덩치차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당나라에서도 우리를 꺾은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와 동맹관계를 충실히 하려 하면서 우리와 교류관계가 충실하기 때문에 또 동맹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죠. 팍스 당나라 형태로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한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 세계를 정복한다.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600년, 500년 뒤에 어떤 사회에서는. 근데 현재까지 한반도라는 나라에서는 왜냐면 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서 80%를 9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던 시대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어쨌든 제1동맹국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고려도 조선도 뭐 송나라와의 관계, 원나라의 관계, 또 명나라의 관계에 따라서 조선이 충분히 한반도 국가가 자리매김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만주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니면 종족들이나 아니면 일본보다 중국에 더 대우를 좋게 받고 문화적으로도 대우를 받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인식하면 좋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신라의 남다른 관계가 또 만들어낸 어떤 형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에서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오면서 인도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열어보시죠. 여기 유명한 인도 석굴이잖아요. 아잔타 석굴이라는 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처의 형태가 굴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굴마다 만들어져 있어요. 굴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형태를 보십시오. 이 형태 보시고, 자, 보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석굴암의 디자인도 결국에 인도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석굴이나 부처님 관련된 유적지를 직접 탐방한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인도의 석굴은 자연 석굴 안에다가 굴을 더 깊게 파든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인공 석굴을 만든 거죠. 왜? 우리는 석굴 형태가 없었거든. 자연상에 거의 없거든. 있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공을 만드는 김에 어떻게 한 거죠? 자연 석굴에서 할 수 없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완성도 제일 높게 그냥 돔 형태도 다 그냥 돔으로 해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화강암입니다. 여러분, 화강암. 대리석이 아니에요. 화강암으로 완성도 있게 쫙 깔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보통 공과 기술력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거 한 10배의 공력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보통 공력이 들어가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형태도 어쨌든 인도나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받아와서, 물론 이 부처 형식이나 이런 건 당나라의 디자인을 받아와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즉 우리가 인도까지 가는 불교의 근원까지 받아오면서 생겨난 통일신라의 문화의 힘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석굴암이나 아니면 통일신라가 만든 이런 형태의 문화를 보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일 거예요. 마치 현재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나 아니면 국가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일본의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왜? 일본이 아무래도 아시아 최고 선진국이었고 일본의 유학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받아오는 게 편하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미국으로 아니면 직접 유럽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일본 유학생보다는 미국, 유럽 유학생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서 직접 받아오잖아요. 그럼 직접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일본의 설계를 한국에 입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설계를 한국에서 입혀보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신라인들도 중국에 있는 설계, 신라인들은 또 옛날에 백제들 고구려 설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중국 설계도 아니라 이제는 인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더 어떻게 되지?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됐구나.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찾아갈 수 있구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당시에 신라인들의 자부심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높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쪽짜리 나라니까 아직 북한이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신라인들은 4만 1통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남북국이라서 뭐 발해도 있고 신라도 있어 신라 4만 1통은 반쪽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라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은 완전히 나라를 4만 1통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우리보다는 위에 있었어요. 우리보다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인식됩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보다 자긍심이나 문화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문화 수준이 훨씬 높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동시대 문화 수준 세계에서는 오히려 신라가 레벨이 더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나라 바로 밑에 레벨에서 충분히 이렇게 자신을 갖고 오면서 살았거든. 그리고 단순히 석굴암만 있는 게 아니죠. 불국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이 있어요. 근데 이 다보탑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보탑은 목탑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다보탑의 형태를 목탑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아닌가 하고 상상을 해서 한번 추정을 해서 만들어 보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탑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런 탑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신라에 작은 탑들도 많이 있고 큰 탑도 있고 높은 탑도 있고 했을 텐데 요 탑 형태 자 보십시오. 다보탑은 목탑의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붕 형태를 약간 축소하고 왜 돌이니까 무거우니까 위에 이렇게 만들고 밑에 이렇게 기단이나 상단 기부 뭐 하단에 이런 것도 전부 어떻게 해요? 목탑 형태의 형태를 그대로 조각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해가지고 조각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마치 조립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목탑처럼 석탑을 만들어버린 거죠. 목탑처럼 석탑을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미 저기 석가탑 보이시죠? 석가탑. 다보탑 저 끝에 석가탑이 있어요. 저렇게 3층 석탑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목탑 형태의 탑을 만들었을까? 해보십시오. 3층 석탑은 뭘 뜻하죠? 신라 불교의 독창성과 자부심을 상징하고 제가 썼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진짜로 신라인들이 자기의 독창적인 탑 형태를 만든 게 3층 석탑이에요. 이런 탑은 중국에도 없고 어린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돌로 깎아가지고 3층을 만든 거죠. 실제로 불교도 당시에 신라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뭐 화엄경이든 여러 가지 경전도 자국 형태로 해석을 해서 이 불경 같은 것도 이해를 시키고 중국으로도 수출을 합니다. 그 사상 같은 걸. 중국에서도 뭐 원효대사나 여러 사상가들이 만든 그 사상들을 이해하고 신라 불교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서로 이렇게 경쟁이 가능했거든요. 그만큼 그 자부심을 갖고 만든 형태의 불교의 세계관이 또 3층 석탑으로 또 대변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교 형태의 탑이다 이거예요. 우리 불교 형태의 탑. 근데 그 전에는 무슨 탑이 있었죠? 그렇죠. 목탑이 있었습니다. 목탑이 있었어요. 목탑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부탑과 석가탑 이 책에는 뭘 뜻하냐면은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불국사 안에다가
중국으로서부터 발달온 불교는 다보탑으로 설계를 하고, 현재의 불교, 즉 우리 신라식 불교는 석가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는 뭐가 있죠? 석굴암이 있어요. 인도식 석굴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신라로 와서 꽃을 핀 형태의 디자인을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불국사는 단순한 사찰 형태가 아니라 세계 지도를 만들어요. 당시 불교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치의 지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도, 중국, 한반도의 지도를 그대로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신라인들의 그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그대로 건축 디자인으로 만드는 이 표현력, 이해되십니까? 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당시 국가 세계에서 선진국이었다 이거예요. 문화 레벨이 이 정도 된다. 무조건 큰 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큰 탑은 만들어 봤어요. 황룡사 구춘목탑으로. 이미 큰 탑도 다 만들어 본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자랑도 해보고 크게도 만들어 보고, 한반도에서 제일 큰 탑이자자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도 아주 높은 탑을 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사찰도 만들어 봤어요. 중국에 갖다 놔도 충분히 비교할 만한 큰 탑이었잖아요, 황룡사 구춘목탑은. 하지만 황룡사에 비하면 불국사는 작지만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인도, 중국, 한반도를 다 통합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즉, 부피는 작아질지언정 세계관은 넓어지고 있다. 이게 진짜 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라인들의 세계관과 인식,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세계사 속에 세계 안에 신라의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래서 신라인들의 수준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보다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평균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급 문화 레벨 세계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 레벨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넘을 거야 아마. 이 BTS 같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TS 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서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올라서야겠죠. 즉 한국식 제도를 받아들이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생겨야지 진짜 이 단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죠. 이제 넘어야지. 넘을 거야. 10년, 20년,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뭐 넘겠죠.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전생의 부모 석굴암, 현생의 부모 불국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여러분 이거 국사 시간에 이것도 시험으로 나온 적 있지 않나요? 뭐 전생의 부모하고 가르치고 뭐였지, 석굴암이고 미 가르치고 불국사. 이거 아마 삼국유사에서 나온 유명한 그거에서 이거 시험으로 나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제는. 자, 석굴암 뭐죠? 인도. 그러니까 전생이죠. 저 옛날 거죠. 현생은 뭐죠? 지금 우리 불국사 안에 뭐요? 지금 현재의 중국의 목탑과 우리 탑이 만들어졌으니까 현생이 현생. 그러니까 불국사구나. 시험 볼 때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도 이거 나오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시험은.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안지에 쓰면 됩니다. 전생이니까 석굴암이고 현생이니까 불국사. 이렇게. 자,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불국사 하면서 이제 강연을 마감을 하려 하는데, 이렇게 신라는 어쨌든 한때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고구려한테 이루고 있고 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은 점차 기회를 잡고 키우고 실력을 맞추면서 나중에는 당나라와도 대결해서 승리를 했어요. 강대국과 승리한 역사가 우리나라 물론 여러 번 있긴 하지만 그 역사를 오래 지속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중국도 당나라와 이겼죠. 당태종도 이기고 수나라 113만 꺾어버렸잖아요. 113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면 113만입니다. 113만. 그걸 이겨버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수십 년 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결국 중국에서 멸망시켰으니까. 병력을 이끌고 멸망을 시켰어요. 외교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강대국이라는 게 그게 강대국. 물질, 물량 못 이겨요. 결국 작은 나라가. 근데 신라는 어떻게 했죠?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이겼지만 그걸 이겼다고 해서 끝까지 적대 행위를 했나요? 아닙니다.
이긴 거고 그 뒤에는 다시 동맹관계를 가지기 위한 교류를 해요. 그래서 큰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를 이기긴 뭐 했겠지만 뭐 너희들 실력 인정해 주겠다. 동맹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동맹관계 때문에 신라는 어떻게 하죠? 250년 가까이 평화 시기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평화 시대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신라는 그걸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고려든 여러 나라들, 우리 한반도의 나라들도 신라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죠. 그럼 이거에서 실패한 나라가 조선이죠. 조선은 결국에 청나라한테 무너지면서 패배주의 의식을 갖고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제일 발언권 센 형태로 한반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뭐 만주든 일본이든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이 인정을 받게 돼요. 인정, 소위 실력도 있고 문화 능력도 있는 나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를 좀 따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북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건 안 됐죠. 결국에 언젠가 뭘 통해서라도 북한과 통일을 하고 그 통일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외교적 압박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자긍심이 아마 이 통일신라 때 사람들의 자긍심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 통합 때도 우리가 보통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쟁 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데가 그냥 단순한 압박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쟁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일입니다. 나중에. 지금 뭐 이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강연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1325 나 혼자 가야 여행이라는 책을 딱 올려봤습니다. 왜 올렸냐? 여기 안에도 경주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주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을 읽으시고 가야책까지 읽으시면 어떻게 되냐? 더 경주에 대한 이해가 더 강화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시는 분은 예. 이 책도 좀 보셔라. 이 책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뒤에는 또 경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무왕 화장터도 나오고 또 여기 귀부도 나오죠. 오늘 설명했던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이 책도 같이 봐주시면은 신라 역사를 또 가야 역사와 겹치러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